안녕하세요. 법무인 동강의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요즘 들어 정말 문제가 많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강제추행이에요. 예를 들자면 길 가던 할머니가 어린아이 볼 같은 거 만지고 엉덩이 만지고 그런 거 옛날에 문제 안 되지 않았습니까? 요즘은 아직도 문제 안 삼고 계신 분도 계시지만 문제 삼으려면 삼을 수 있어요. 동성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친구들끼리 장난치면서 놀 때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졌을 때 과연 그 상황에서 그냥 넘어가느냐 안 넘어가느냐의 문제이지 그냥 넘어가지 않고 고소하면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강제추행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고 계셔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상대방이 성추행으로 고소하겠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벌써 고소를 당한 상황인지 또 신체적 접촉이 있었던 건 맞지만 장난이나 과밀한 상태에 기인한 것이지 일부러 접촉한 것은 아닌데 고소를 한다고 하니 억울할 수도 있고요. 고소한다고 하면서 상대방이 카톡을 보내면서 너 이런 잘못했는데 너 잘못 인정해라. 대답 안 하면 고소할 것 같으니까 무조건 잘못했다고 하자니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될 것 같고 안 하자니 상대방이 고소할 것 같고 어떻게 해야 될지 갈팡질팡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한테 정확하게 알고 사건을 대처하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고 또 자세한 내용은 또 블로그에 돼 있거든요. 그 내용 참작하셔서 대처하시면 덜 억울하실 수 있다는 거, 그걸 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강제추행은 형법 29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돼 있어요. 근데 미성년자 강제추행은 더 중해요. 2년 이상이에요, 이상. 이거는 15년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강제추행죄는 가해자에게 추행의 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그 행위로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아요. 나는 격려 차원에서 두드렸다. 나는 예뻐서 볼을 만졌다. 본인은 추행의 의사가 없었다.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CCTV가 있다고 하면 그 영상 또 손의 위치, 당시 상황을 세밀히 파악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야 돼요. 만약에 고의가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강제추행죄로 처벌받게 되거든요. 그럼 강제추행으로 처벌받을 때 형량은 어떻게 될까요? 가슴이나 엉덩이가 아니라 어깨나 머리카락 정도 되는 경우는 좀 미약하다고 볼 수도 있어요. 아주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고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기소유예 처벌을 받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검찰은 중한 부위가 터치가 됐다거나 재범일 경우에는 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요. 횟수, 재범 여부, 어느 부위냐, 어떤 상황에서 한 거냐, 이런 경우가 종합적으로 고려돼서 기소유예도 될 수 있고 벌금도 될 수도 있고 정식으로 재판을 받을 수도 있고 명백한 증거에도 무조건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느낌을 받으려면 재판을 받고 나서 실형까지도 선고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대처하는 게 맞을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만약에 자기가 상대방의 신체 자체를 접촉한 적이 없는데 상대방이 나를 고소했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일단 고소장이 접수된 경찰서에 고소장 정보 공개 청구를 하셔야 돼요. 그 고소장을 보셔야 상대방이 문제 삼고 있는 행위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112 신고한 건 고소장 자체가 없어서 고소장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이걸 문제 삼고 있구나. 내 무죄를 어떻게 입증할 거지?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면 훨씬 유리한 고지를 정할 수 있어요. CCTV가 있다. 그럼 CCTV를 확보해야죠. 근데 CCTV는 보관 기간이 굉장히 짧을 수가 있거든요. 1주인 경우도 있고 2주인 경우도 있고 한 달인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달라고 해도 잘 주질 않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경찰한테 확보를 해줄 것을 요청을 해야겠죠. 그 당시에 누가 있었다, 누가 봤다, 그럼 그 사람의 증언을 해서 진술서는 녹음 형태로 갖고 있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오래 지나면은 기억이 굉장히 희미해지기도 하거든요. 기억이 희미해지다 보면은 진술이 자꾸 바뀔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진술이 바뀌면은 나중에 와서 너 자꾸 진술이 바뀌어. 네 말을 믿을 수 없어. 이건 일관되지 못한다. 신빙성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관계를 잘 기억하고 세밀하게 정리해서 하나의 사실관계로 가지고 가는 게 좋아요. 그리고 변호인을 선임할 거면 처음부터 선임하는 게 좋아요. 선임 안 해도 좋은데 선임 안 할 거면은 저 같은 변호사한테 물어도 보고 블로그도 읽어보고 본인이 어떻게 대처할지 전략과 방법을 정확하게 알고 대처하시고 나중에 일 다 이상해지고 선임하면은 뒷수습이 안 돼요. 경찰 조사가 많을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첫 조사가 마지막 조사일 수 있는데 그 조사를 망쳐버리면은 회복하기가 되게 어렵다는 걸 참작하셔서 변호인을 선임하실 거면은 초기 단계부터 선임을 하실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만약에 실제로 범죄를 저질렀어요. 고소나 신고를 하면은 나중에 합의되고 고소 취하하더라도 기소유예든 뭔가 잘못했다는 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한번 기소유예를 받으면은 다음번에 잘못하면 기소유예를 안 해줘요. 기소유예 받으면은 당연히 형사처벌 받는 것은 좋지만 다음 일을 생각하면 기소유예도 안 받는 게 좋아요. 고소 전에 납작 엎드려서 합의하고 용서를 받아서 고소까지 안 되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합의가 되면은 가급적 문서로서 합의를 작성해야지, 합의서를 작성하면 또 고소를 당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고소 전에 합의하는 게 제일 좋고, 고소가 이미 진행됐다면은 사실관계도 정리해서 아까 억울하게 혐의를 받는 경우처럼 절차를 진행하시는 게 맞아요. 내가 술을 먹고 그 다음날 너 나 어제 만졌어 이런 경우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 상황에서 무조건 내가 기억이 안 난다고 사과하거나 발뺌하면은 이건 나중에 사건 해결이 더욱 어려워져요. 기억 안 난다고 하잖아요. 상대방 진술대로 다 가는 거예요. 과연 내가 잘못을 한 것인지 잘못을 안 한 것인지 잘 판단해보고 거기에 맞춰서 대응하는 게 필요해요. 저희 법인은 성범죄를 계속 전문을 하다 보니까 상도 주고 뭐 이런 방송에도 나가고 강의도 들어오더라고요.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은 수사 초기 단계가 정말 중요해요. 처음에 방향성을 잘못 받으면 구속수사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부인하거나 자백하거나 그거는 나중에 전략적 검토를 바꿔야 되는 건데 중간에 바꾸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목표를 잡고 수사에 리허설도 해보고 어떤 질문들이 나올지 다 생각해보고 나가야 당황하지 않고 조사에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요즘은 뭐든지 디지털 포렌식이 문제가 되거든요. 휴대폰이 되게 문제가 많이 돼요. 그 당시 상황에 대한 뭐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걸 다 볼 수가 있어요. 거짓말 탐지기도 마찬가지예요. 거짓말 탐지기를 일단 할지 말지를 결정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유리하다는 상황이라면 거짓말 탐지기 하지 마세요. 자기가 진술한 게 거짓 반응이 나오잖아요. 검사나 판사한테는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요. 이게 증거 능력도 없는 증거 방법이긴 한데 한 번 해서 거짓 반응 나오면은 자기 말을 믿지 않을 가능성이 너무 높아져요. 그래서 이거 아니면은 내 말을 믿게 할 방법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만 거짓말 탐지기 해야지 너무 거짓말 탐지기 미리 했다가 오히려 낭패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형사 변호사를 찾아야 되는 이유는 병원에는 사실 뭐 정형외과도 있고 산부인과도 있고 정신과도 있어서 다리가 부러진 사람이 정신과를 가지는 않거든요. 근데 변호사들은 그런 게 안 써 있으니까 그냥 변호사면 어떤 사건이든 다 잘할 거라는 생각이 많아서 그냥 찾아가는데 성범죄의 경우에는 형사 전문 변호사 그 중에서도 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찾아서 하시는 게 나중에 일이 그르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합의금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물어봐요. 근데 합의금이라는 건 딱 정해진 건 없어요. 뭐 일반적으로 강제추행은 한 500에서 1000만 원. 근데 모든 사안이 다 그런 게 아니에요. 굉장히 중한 사안에서도 100만 원의 합의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냥 별거 아닌 것 같은데 1억 원의 합의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피해자가 원하는 금액이 케이스마다 달라요. 저희 법무관 동강 24시는 변호사 비용도 단계별로 합리적인 비용만 받고 있거든요. 진심을 담은 변론을 하기 위해서 저와 모든 변호사들이 노력하고 있어요. 어떤 케어를 하는지 이제 자막으로 아마 나올 거예요. 그거 한번 보시고요. 또 감사하거나 고맙다는 그런 어떤 문자도 남겨주신 점이 있어요. 자꾸 망설이다 보면은 합의할 수 있는 상황도 놓쳐버리고 뒷수습을 할 수 있는 시간도 놓쳐버릴 수 있어요. 망설이지 마시고 상대방한테 사과하실 거면 사과하시고 변호사를 선임할 거면 선임하시고 신중하게 생각하되 너무 장구하지 마시라는 거 그걸 좀 알려드리고 싶고 만약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있으시면은 제가 이제 검사나 변호사를 하면서 많이 느낀 점 소송에서 당사자들이 놓치는 점 반드시 알아야 될 점을 책으로 펴냈거든요. 진짜 도움돼요. 이렇게 한번 본인 스스로 알고 대처했을 때와 모르고 대처했을 때는 본인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긴장감 있게 대처하시면 억울함 없이 사건을 종결 지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좀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어요. 만약 이 내용 가지고 부족하시면 전화 상담 주시거나 방문해 주시면 제가 부족한 부분은 또 충분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또 다음 주제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